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학 공부 절대 불변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연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이블 에듀케이션에서 준비를 했고요. 더불어서 잠시만요. 같이 이렇게 보인 다음에 네, 더불어서 하루 수학 수능 연계 초등 수학인 하루 수학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어,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연세대학교 학부 그리고 이제 교육학 석사 그리고 현재는 인지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에서 주로 연구한 분야는 어떻게 하면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같은 시간 공부에도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요즘이 자주 사용하죠.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학습 솔루션에 어떻게 탑재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5권의 책이 보이는데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모두 다 해서 7권의 책을 썼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2권은 보이고 있진 않은데, 2013년도부터 2012년부터 글쓰기 시작한 게 아이들의 어떤 그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학습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 그리고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느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제가 2008년부터 대략 한 2016년까지 대치동에서 수학 전문 학원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보기도 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알면 기분이 좀 씁쓸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수학 공부 절대 불변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만점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띄우고 있지 않은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가 화면을 좀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었다 안 띄었다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편한 지실 첫 번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교실을 살펴보면 반에서 1등하는 아이들도 있고 꼴등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 뭐 중상위권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분포하겠죠. 어쨌든 학교의 석차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어떤 반응 혹은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명 중에서, 여기가 정원이겠죠. 30명 중에서 반에서 1등하고 있는 학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이가 서울대를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석차가 이렇게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감으로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 정도 한다, 혹은 뭐 그에 준한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가 서울대는 갈 거라고 믿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를 간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아직 전교 1등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 일단 너는 공부해서 서울대 합격을 목표로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 2등에서 5등을 살펴본다면 아이가 스카이는 간다고 믿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도 이 S, 스카이 중에서 서울대는 빠뜨리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학원을 휘저으면서 하나라도 더 아이가 뭔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배웠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강할 거예요. 자, 6등에서 10등입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말해서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상위권 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위권 혹은 상위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애가 머리는 좀 좋은데
하고 머리가 좋다는 아이와 어머니는 심하게 갈등하고 엄마 마음대로 뭔가 움직이지 않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하면 분명히 아이들의 성적을 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답답하실 거예요. 자, 11등에서 20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금만 공부하면 상위가 될 거라고 믿음이 확실하시죠?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엄친아의 원수로 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얼굴을 살짝 가리고요. 나머지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21등에서 30등 정도 하위권 학생들이죠. 하위권 학생들은 어머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참 잘했었는데, 예전에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겠죠.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곧잘 90점 넘게도 받아오기도 하고 어떤 과목이나 어떤 시험에서는 100점을 받아왔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참 공부를 잘했었는데 지금은 공부를 잘 못한다. 뭔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 다른 곳에 흥미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눈물과 한숨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좀 단편적인 관찰에 의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학부모님들 머릿속에서 우리 아이의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국에 있는 한 학년에 반에서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1등하는 학생들, 반에서 1등하는 학생들은 약 17,421명입니다. 전국의 중학교가 지금 대략 한 3,240개 정도 존재하고요. 각 학교에 이제 여러 개 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학교가 좀 작기 때문에 4, 5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학군이 형성되어 있거나 혹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10개가 넘는 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원을 했었던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역삼중학교라든지 혹은 진선여중, 숙명여중 같은 경우에는 반의 개수가 10개를 넘어서 많게는 15개, 16개까지 가는 학년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반이 기본으로 10개를 넘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3,200개 학교 중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6, 3, 18 정도 되니까 대략 한 학년에 6개의 반씩 평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3,000개 학교 중에서 각각 6개 학교니까 6, 3, 18 대략 한 18,000개 정도의 클래스가 반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도 금방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카이 입학정원 2022년 기준이에요. 2022학년도니까 바로 얼마 전에 보고 아직도 정시 합격생들을 찾아보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본다면 11,391명입니다. 서울대가 3,423명, 연세대학교가 3,375명, 고려대학교가 4,193명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1등하는 학생들만 모아놨을 때 제가 중학교의 개수를 대략 한 3,200개 정도라고 했으니까 중학교에서 산술적으로 본다면 모든 학교의 아이들의 성적대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두고요. 그 다음으로 모든 학교에서 골고루 서울대학교를 보낸다는 걸 가정한다면 전교 1등 정도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성적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에서 1등하는 중학생 17,000여 명은 스카이를 못 갈 수도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더 가볼까요? 우리가 한 번은 이런 주요 지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출처는 교육통계서비스 2019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바로 엊그제 통계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숫자를 바꿔놨기 때문에 2019년 기준이 아니라 2021년 아니죠. 2022년 기준인데 아직 2022년 자료는 배포되지 않고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자료를 제가 이틀 전에 확인한 내용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생 현 중학교 1학년 학생이죠. 학령 인구 숫자는 대략 44만 9,537명입니다. 45만 명 정도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꾸준히 40만 명 초반대,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4학년 요 정도가 40만 명에서 조금 더 줄어든 30만 명 후반대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밑으로 지금 한 3살, 4살까지는 계속해서 출생 인구가 한 1년당 대략 40만 명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현재 1살, 2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대인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9만 명대인가? 아무튼 그렇죠. 자, 2009년생 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8년도에 수능을 응시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연도를 잘못 잡았나요? 아무튼 응시자 인원을 생각을 해본다면 고3일 거예요. 예상 인원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27만 3천 명 정도가 수능에 응시하게 될 거예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미래에 가서 수능을 응시하게 된다면 약 27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재학생의 63%가 수능을 응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능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포기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능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수능을 이렇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병이 등장하겠죠. N수생들이 등장할 겁니다. 재수생, 3수생, 4수생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이 재수생의 규모는 여태까지 지난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본다면 재학생의 평균 34% 학생들이 N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92,978명 정도가 수능을 응시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2028년도 수능 응시자 총원을 예상해 본다면 36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요거는 예상치예요. 자, 2028학년도 대학 입학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28년에 수능을 본다는 게 아니라 28학년도 수능이니까 실제 수능을 응시하는 연도는 27년이 되겠죠. 자, 대학 선발 인원은 아마 28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028학년도 서울 주요 10개 대학 선발 인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3만 5천 명 정도가 상위 10개 대학, 서울 주요 상위 10개 대학일 거예요. 여기에 포항공대, 카이스트, 경북대 이렇게 지방 국립대 중에서도 인서울하고 있는 서울의 주요 10개 상위권 대학보다도 성적이 높거나 그에 준하는 국립대들이 있죠. 국립대 아니고서는 다 성적이 낮은데 주요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대략 한 4만 명이 조금 더 넘어갈 수 있겠네요. 아무튼 아주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대략 현재 중학교 44만 명 중에서 약 10% 정도 되는 4만 명 초반대에서 서울 주요 10개 대학 및 카이스트 포항공대 여기는 뽑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경북대라든지 이런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1학년도 전국 중학교 개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46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에 전국 고등학교 개수는 약 2,375개로 일반고 1,615개 그리고 특목고 161개 자율고 110개 특성화고 옛날로 치면은 상고나 공고 같은 학교였었죠. 마이스터고라고 하죠. 이렇게 한 500개 가량을 뺀다면 대략 한 1,800개 학교 정도가 소위 말해서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급 조견표를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그리고 수능 성적도 이와 같은 비율로 석차를 나누게 되죠.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1등급부터 9등급 제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비율은 1등급은 전체의 4%, 2등급은 전체의 7%, 3등급은 전체의 12% 이렇게 해서 5등급까지 비율이 쭉 올라가다가 다시 비율이 줄어서 1등급과 9등급은 4%로 동일하고요. 8등급과 9등급은 전체의 각각
17%로 동일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누적 석차로 본다면 1등급까지는 상위 4%까지, 2등급까지는 상위 4% 초과, 그리고 11%까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석차랑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300명 중에 12등까지가 1등급이고요. 300명 중에 33등 정도가 2등급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석차에 대해서 대학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태도는 1등급 아이는 매우 우수한 학생이에요.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2등급도 꽤 우수한 학생입니다. 놀랍게도 3등급도 우수한 학생이에요. 여기 보면 25%, 즉 4분의 1보다 더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상위권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 상위권 안에서도 좀 상위권에 포함되는 아이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 정도로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에 합격하는 스카이 학생들 중에서 3등급을 맡고 있는 학생들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는 걸 본다면 꽤나 우수한 학생들이다.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꽤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뭔가 등급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등급만 우수하고 2등급은 조금 약하고 3등급은 그냥 상위권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학의 태도는 꽤나 우수하게 또는 우수하게 이 학생들을 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등급은 그래도 그냥 괜찮은 수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5등급은 나쁘지 않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4년제 대학교에서는 너희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위권 대학이라고 한다면 이런 아이들이라도 받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학교에서 대략 한 20만 명 후반대, 30만 명, 지금은 30만 명대를 뽑고 있습니다. 학년이 진행하면서 점점 선발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대학을 가려고 하는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현역에서는 대략 한 20만 명 중반대, 그리고 20만 명 초반대 중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재수하는 학생들이 대략 한 9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재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겠죠. 그렇다 치면 현역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하위권 대학교 혹은 전문대도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숫자보다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구성들이 좀 보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을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2개 등급 이상 성적 변화가 일어나는 학생들의 숫자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에 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까지 2개 등급 이상 올라갔는가를 살펴봤더니 빨간색이 바로 성적 상승입니다. 성적 상승한 학생들은 조사 인원 41만 명 중에서 약 7,798명.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1.8% 정도 됩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 1.6%로 성적이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숫자들이 더 적죠. 이렇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성적 급상승을 시도하려는 혹은 그런 것들을 꿈꾸는 아이들은 큰 코 다칠 확률이 높다. 40만 명 중에서 3, 4만 명 중에서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위 1.8% 안에 들어야 되는데 상위 4%가 1등급인 걸 감안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고등학교 때 성적 역전은 매우 어렵다. 꿈도 꾸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숫자로만 보면은 전국에서 약 8,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2개 등급 이상 성적을 올릴 정도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성적은 나빴지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끝끝내 성적을 2개 등급 이상, 2개 등급이나 3개 등급 이상을 올린 학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런 케이스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잠깐 부끄러운 얘기하면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같이 살펴본다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저희가 18개 반이었습니다. 전체가 전교생이 18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한 클래스에 54명, 55명 이 정도 학생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좀 안 좋았던 성적이 10등 후반대, 그리고 좋았을 때 성적이 한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를 기억해 본다면 한 12등, 11등 정도예요. 그러니까 굳이 등급으로 친다면은 3등급에서 4등급 왔다 갔다 거리는 4등급 초반, 3등급 후반 정도 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본다면. 그런데 어떻게 연대를 합격했냐? 제가 아주 전형적으로 수능형 인지였습니다. 제가 수능이 나오고 아마 두 번째 수능을 응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래 95년도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나이가 노출되니까. 아무튼 수능을 그렇게 응시한 경험이 있는데 수능형 인지예요. 그래서 학교 내신은 정말 개판을 쳤었는데 수능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잘 났습니다. 수능 성적만 본다면 이과에서 전교에서 5등으로 졸업을 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상당히 만회를 해서 등급으로 친다면은 제가 4등급 초반대에서 1등급까지 올라왔으니까 3개 등급 정도가 상승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었고요. 물론 주요 과목들, 제가 좋아하는 과목들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꽤나 열심히, 아주 성실한 학생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머리 믿고 사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 그리고 뭐 한국 지리, 지도 보는 거 재밌어 해가지고 요런 과목들은 굉장히 재밌어 했었는데 영어라든지 국어, 암기 과목들 뭐 사회, 국사, 세계사, 정치, 경제 뭐 이런 국민윤리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미없었고요. 뭐 당연히 제2외국어라든지 한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부를 거의 안 했죠. 거의 안 한 상태에서 학교 시험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한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대략 한 40점대 점수를 맞기도 하고 어차피 뭐 이제 뭐 그렇게 했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엉덩이에 땀띠가 나서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긁다 보니까 상처가 나고 그래도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짓물러서 엉덩이로는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서서 공부를 한다거나 혹은 허벅지로 걸터 앉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 정도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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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성적이 이렇게 좀 쭉쭉쭉 수직 상승을 하는 경험들을 했었는데 불가능하진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 서울대 경영학과 1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2년도에 설문조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당신은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는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너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 준비가 됐었어? 라고 질문했을 때 좀 재수없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아이들이 약 30%, 그리고 중학교 입학 이후 계속해서 그랬다.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었다가 약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이후 계속되었었다가 30%예요. 안타깝게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미 75%의 학생들이 있지만 아직 25%의 학생들이 잡히고 있지 않죠. 고등학교 입학 이후 계속했다.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는 친구,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이후 계속했다. 이런 친구들도 약 5% 정도 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냉정하게 파악해야 되지만 가능성은 후하게 쳐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불편한 진실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10초만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회사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문 안에 들어왔던 고양이가 나가겠다고 하도 야옹야옹 해가지고 문을 좀 열어주고 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부터는 수학 공부 절대 불변의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두 학생, 제가 직접
상담을 했던 아이예요. 두 친구의 어머님이 같이 학원에 방문해서 같이 상담을 치렀었고요. 저희 학원은 입학 테스트 ADTM이라는 수학 학습 역량 검사를 보고 아이들의 성적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학습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성적과 수학 공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뭐 학원 등록은 그 다음 문제니까 그렇게 상담들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기억하는 두 친구는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친구였었는데 둘이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근데 각각 대학교 가면서 서로 다른 동네에 살다가 다른 동네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잘 연락이 없다가 연락은 그래도 주고받고 있어요. 동네는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왕래가 없다가 두 분이 모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친정 쪽으로 아파트를 얻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 주변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두 친구가 성적이 같은 거예요. 이 친구는 둘째고요. 이 친구는 첫째인데 그 정땡희 어머님과 김땡우 어머님의 여기는 둘째, 여기는 첫째가 같은 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학원을 가기 시작해야 될 때 대략 한 3학년이나 4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우연히 처음 갔는데 성적이 비슷비슷하길래 그냥 같은 반에 들어간 거예요. 같은 반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의 성적이 그냥 계속 비슷하게 나오니까 계속 같은 학원에 같은 강의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학원을 두세 번, 초등학교 처음 학원에 간 다음부터 한 두세 번 학원을 바꾼 다음에 학원을 옮겨야 되겠다 해서 저랑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록해 놨던 것들을 화면으로 옮겨왔는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땡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것 같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진짜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옛날처럼 학교 시험이 자주 있거나 그렇다면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적표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죠. 자, 숙제는 제법 잘해가는 듯한데 하지만 별표가 많아서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별표가 있는데 그게 별표된 문제들을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는 흔적 자체를 어머니가 발견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엉망이다. 서술행에서도 감점이 많다. 대충 어떤 아이인지 눈에 보이시죠? 어려서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머리가 좋은데 성실하지는 않아 보이죠? 그리고 별표가 많아요. 그리고 풀이 과정, 글 쓰는데 실수도 많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좀 덤벙거리는 성향이 있다. 대충 이 정도면 좀 까불까불거리고 머리가 좀 똘똘한 친구 같아 보입니다. 자, 이번엔 정땡희 학생을 볼게요. 학원 숙제는 정말 열심히 한다. 글씨 쓰는 속도가 많이 느리다. 그래서 숙제하는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이면 끝나는데 이 친구는 막 4시간씩 붙잡고 있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 푸는 속도도 느려 시험 시간이 매번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편이래요. 푼 문제는 거의 다 맞추는데 문제를 두세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틀리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점수는 마찬가지로 둘이 비슷비슷해요. 학교 시험 점수 비슷합니다. 물론 학교는 틀리지만 이 친구가 다니는 대치중이랑 숙명여중이랑 시험 문제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해도 크게 아이들의 성적 수준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경험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두 친구의 수학 실력은 비슷비슷합니다. 저희 자체 진단 검사에서는 이 친구는 75점, 이 친구는 82점을 받은 상태고요. 시험에 상당히 걱정이 많고 긴장도 많이 한다. 그리고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수학이 문제다. 오빠가 동네에서 유명한 전교 1등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시죠? 완전 엄친아. 그래서 항상 이 정땡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 누구 동생이라며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받을 정도로 오빠가 되게 유명해서 오빠에 대한 자격지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정수에 대해 상당히 집착하는 편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 두 아이는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두 아이의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셔도 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이에게는 서로 다른 처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두 아이뿐만 아니라 지금 수학 학원에 다니고 있는 많은 아이들, 그리고 다른 교과목 학원에 다니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아이들의 성적이 비슷하고 진도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식 수업들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처음에 2011년도부터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개별 맞춤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아이들의 성적 수준을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춰져 있는 커리큘럼을 매번 바꿔주거나 하게 된다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아주 많은 노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불가능에 가까운 형태의 수업인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온라인 수학교육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선생님이 어떤 여러 가지 도움과 더불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의 성적 수준에 꼭 맞춰진 개별 맞춤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신 학원이 바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학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 수학 교실의 한계를 세 가지로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원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숙제 열심히 잘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숙제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잘 다니고 있는데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80점 문턱에 걸리거나 90점 문턱에 걸리거나 혹은 95점 문턱에 걸리는 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자, 기존 수학교실이 첫 번째 한계. 애니메이션이 화려하네요. 아이들은 숙제는 하지만 뭘 안 할까요?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숙제는 하지만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숙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원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학원에서 공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어떤 추가학습 분량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아이가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수업 자료를 주고 우리는 그걸 숙제라고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별표를 치게 되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가 되지가 않아요.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학습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문제집은 그물과 같다라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썼던 책에 이런 문장들을 좀 넣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다고 했을 때, 얼굴을 살짝 띄워볼까요? 심심하시죠? 자, 그물을 던진다고 했을 때 그물을 건져 올리면 내가 잡고 싶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집을 푼다라고 하는 건 수학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의 공부고, 그렇기 위해서 수학이라는 교과목 안에서는 내가 모르는 거, 즉 처음 풀었을 때 풀지 못한 문제, 틀리는 문제들을 내가 쭉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수학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집을 푼다라고 하는 건 공부할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문제집을 풀고 난 다음에 채점을 마치고 나면은 드디어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확보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야 되고, 내가 처음에 풀지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끈질기 있게 고민해 보는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이들의 수학 성적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 공부 절대 불변의 원칙 하나는 채점 후 수학 공부는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채점 후에 수학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집을 푸는 것만으로 공부가 맞춰져서는 안 되겠죠.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들을 내가 왜 틀렸는지, 뭘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진짜 수학 공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은 열심히 수업을 하고요.
아이들은 열심히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도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배웠다. 그리고 이해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한 군데가 있죠. 바로 이해한 것과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은 내가 완전히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 둔 거잖아요.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건데,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해한 것만으로는 나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이 느낌만으로는 공부가 다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존 수학 교실의 한계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배웠지만 모르고, 선생님은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른다. 아이들이 이해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뭔가 알 것 같아요 하고 이해하고 있는 제스처를 보이니까, 선생님은 아이들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 이 내용, 내가 풀어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는 충분히 이해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완전히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진도만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어머님들이 진도가 빨리 안 나가면 그렇게 학원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학원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친구는 지금 진도를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진도를 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구멍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어머님들께서 진도를 안 나가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 딜레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어머님들 이렇게 탓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아이들은 배웠지만 모르는 것이 있고, 선생님은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른다. 따라서 기존 수학 교실이라는 게 두 번째는 배웠지만 모르는 것이 많은 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이 과연 원래는 알았었나 라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공부가 잘 되어 있을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나중에도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의심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웠지만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배웠고 나중에 까먹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공부가 잘 안 되었는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공부가 잘 되었나? 혹은 잘 되었다가 까먹었나? 여기에서 생각나는 사람 있죠. 바로 1885년도에 자신이 피험자가 돼서 3년 동안 연구를 한 끝에 논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망각곡선이라를 선물한 에빙하우스가 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실에서도 없는 바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10분이 지나면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1시간이 지나면 배운 내용의 54%밖에 기억을 못하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약 23%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나 배우면 잊어버리고, 누구나 뭔가를 들으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기 전에 혹은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습은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진짜 공부는 복습이다 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수학 공부 절대 불변의 원칙 두 번째, 철저한 누적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너무 쉬운 말이지만 여러분들 자녀는 누적 복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누적 복습이라는 게 이런 맥락이에요. 어저께 공부한 것도 내가 오늘 복습해야 되고요. 지난주 같은 날에 공부했던 것도 오늘 복습해야 되고요. 2주 전에 공부한 것도 복습해야 되고요. 한 달 전에 공부한 것들도 오늘 한번 복습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누적 복습입니다. 왜냐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구조는 빠르게 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망각이 일어나기 직전에 복습을 해주고, 또 망각이 일어나기 전에 복습을 해주고, 또 복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복습을 해서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다 보면 이제는 망각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3차례에서 4차례 정도의 누적 복습은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누적 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파트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수학 교실 한계, 마지막 한계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3번 문제 모르겠어요. 그래, 알았어. 자, 이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은 막힘없이 이렇게 쭉 풀어주게 됩니다. 막힘없이 쭉 풀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은 자판기 같아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래, 선생님 풀어줄게. 쭉 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은 가끔씩 밖에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자, 기존 수학 교실의 세 번째 한계는 바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시는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뭘 못하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알려주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다 알려줍니다. 자, 연세대학교 이성호 교수의 교사의 수준별 교수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하수, 교사 중에서도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하나하나 다 풀어준다고 합니다. 중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하나하나 다 풀어주는 거는 우리 반 공부 잘하는 짝꿍도 해줄 수가 있는 형태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수업, 질문을 했을 때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형태의 수업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죠. 뭐 같은 반 친구들도 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한다면 그걸 교실에서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반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수 같은 경우에는 틀린 부분을 찾아가면서 거기서부터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애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관심을 두고 있는 선생님이겠죠. 그래도 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수업은 선생님 주도적인 수업이죠.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수업이니까. 자, 선생님 주도적인 수업은 큰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Familiarity breeds contempt. 익숙함은 소홀함을 가져온다. 그 친하면 무리하기 쉽다. 그래서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오히려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도 좀 더 매너가 없죠. 좀 더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이게 미국 속담인데요. 이 미국 속담을 끌고 들어와서 공부해 본다면 친숙하다, familiarity, 그러면 내가 뭔가 익숙하고 잘 아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잘 아는 것도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그 내용에 대해 소홀해지기 쉽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플루언시 일루전 혹은 나얼리지 일루전이라는 용어로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플루언시 일루전은 유창성 착각이에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뇌가 적극적으로 그 정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뇌과학에서 발견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나얼리지 일루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얼리지 일루전 안에 플루언시 일루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얼리지 일루전은 좀 더 큰 개념에서 뭔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이 들기 시작하면 실제로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뇌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뇌는 효율적으로 최대한 움직이려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미국 NTL 행동과학연구소에서 학습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여기에서 밝혀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제가 학원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서 여러분들께 좀 선을 보이지 않았나, 많은 학부모님들과 원장님들과 강사분들께 선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렉처가 5%예요. 그럼 이 5%가 뭐냐?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2주가 지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2주가 지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비율로 기억하고 있는가를 시험 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강의를 들었을 때는 배운 내용이 5%, 오히려 강의를 듣지 않고 책을 읽었을 때는 10%예요. 오디오 비주얼로 공부를 하면, 시청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20%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거를 시범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30%까지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디스커션이 이루어졌거나 practice doing, 뭔가 연습이 있었거나 teach others, 다른 친구들을 내가 직접 가르쳤거나 그렇게 되면 배운 내용의 90%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바로 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있는 건
강의를 듣고 있는 건 별로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는 좋은 학습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선생님 주도적인 어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성적 상승에 뭐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고수의 교사학습법은 뭡니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는 선생님인 거예요. 자, 어디까지 생각해봤어? 왜 그렇게 생각해? 혹시 너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절대 선생님은 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답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생각의 실마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할 텐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저 3번 모르겠어요. 3번 모르겠어? 자, 3번 문제 한번 볼까? 자,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문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 좋아.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그럼 아이들 문제 천천히 읽어보겠죠. 선생님, 그래도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할 것 같아? 문제 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개념이 있는지 조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모든 문제에 만나서 아이들이 문제에 막혔다고 한다면 먼저 아이들에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겠죠. 왜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안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어쨌든 아이들이 시험을 보다가 문제가 딱 막혔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 안에 있는 조건 중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방식의 자문자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질문을 툭툭 던지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질문들을 던지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좋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아이들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다. 자, 교사는 살짝 또 얼굴을 가려야겠네요. 교사는 가르침의 과정과 결과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 동기를 부여했는지, 배워야 할 내용을 재밌게 배우도록 유도했는지, 그 결과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달성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가져가서 인용을 했습니다.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학습 목표에 달성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교육학, 석학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선생님 본래의 역할과 공부의 본질, 이 두 가지겠죠. 그래서 수학 공부 절대 불변의 원칙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본다면 혼자서 스스로예요. 공부는 혼자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옆에서 열심히 문제도 풀어주고 개념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아이들의 성적은 올라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나 이거 옛날에 풀어봤던 문제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마치 조선시대 22대 왕이 누구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조요 라고 기억을 하면 답을 맞추고 기억을 못하면 답을 못하는 것처럼 아이가 수학 문제를 봤을 때 나 이거 옛날에 풀어본 문제야 하면 이 문제를 풀고 이거 내가 안 풀어본 문제인데 라고 하면 이 문제를 못 푸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요즘에 학원을 다니게 되면 학습량은 충분히 많아요. 문제풀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맨날 아는 문제는 맞추고 모르는 문제는 맨날 별표 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는데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또 만나게 됐을 때 또 몰라서 별표 치고 또 질문하면 선생님 풀어주고 다음에 그 문제 만나면 또 틀리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셨을 때 수학 정석, 수학의 정석 문제집을 푸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몇 번 풀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놀랄 수도 있겠지만 수능에서 수학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수학의 정석은 5번 정도는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과라고 한다면 10번 정도는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 10회독 같은 건 필요합니다.
만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진짜 모르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없도록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정석은 10번을 풀어봐야 돼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석을 이제 여러 번을 푸니까 가장 많이 풀었던 정석 같은 경우에는 25번까지 반복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25번까지 풀었냐? 나중에는 눈으로도 풉니다. 왜냐면 문제를 보면 문제풀이 방법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니까. 그러면 답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 싹 살펴봐요.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 똑같으면 이 문제는 제가 풀었어도 계산 실수만 안 했으면 맞췄을 문제예요. 하지만 문제 딱 보면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손으로 직접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서 풀어봅니다. 때로는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안 풀리는 문제가 24번째까지도 몇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5문제를 푼 거예요. 25번을 푼 거죠. 수학 공부는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푼 문제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 번 틀리는 문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내가 문제를 통해서 발상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발상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 발상은 맨날 누가 시켜줘요? 선생님이 대신 발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풀었던 문제도 처음에 틀렸으면 나중에 또 틀리기가 굉장히 쉬운 게 수학 공부가 갖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학 공부는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1992년도에 로버트 비오크라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었던 Desirable Difficulty, 바람직한 어려움, 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부는 쉽게 하면 잊혀지는 것도 쉽지만 어렵게 하면 잊혀지는 것도 어렵다. 쉽게 공부하는 것은 최대한 뇌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인지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렵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나 혼자 풀어보려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반면에 쉽게 공부하는 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별표 쳐놓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하는 공부겠죠. 물론 이 이외에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Desirable Difficulty가 제 박사학위 논문 중에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했던 말을 또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해놨네요. 공부는 쉽게 하면 쉽게 잊혀지고 어렵게 하면 잊혀지는 것도 어렵다. 이런 개념이 있다. Desirable Difficulty.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할머니. 마치 내가 교실에 없는 것처럼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사로서 가장 큰 성공은 거둔 증거이다. 바로 마리아 몬테소리, 이탈리아의 교육학자죠. 교육학자고 노벨평화상에 4번이나 노미네이트가 됐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훌륭하신 그 교육학자가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네. 한 가지만 더 가져온다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는 아이를 절대로 돕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를 몬테소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내용일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다가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다. 바로 비고스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교육학자죠. 자, 공부의 본질은 혼자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의 부재가 바로 기존 수학 교실의 한계들을 총칭하는 말이 될 거예요. 혼자 생각해 봐야 되고 능동적으로 공부해 봐야 되겠죠. 아이들은 그런 공부를 해야지만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들이겠죠.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이들은 혼자 스스로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는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지금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라도 아이들의 성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조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또한 그런 믿음을
받아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예전에 수학교육연구소를 별도로 운영해 왔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학교 성적별 학원 선택이에요. 자, 볼게요. 학원을 학부모가 선택했을 때 중등부 기준입니다. 여기 중학교 587명 기준이에요. 학원을 학부모가 선택했을 때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10%, 상위 10% 학생들이 요정되고요.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반면에 학원을 학생이 선택한다 그러면 파란색이 많죠. 상위권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상위권 애들이니까 애들을 믿고 학원 선택하게 놔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니까 애가 가고 싶다는 학원 가만히 두면 뭐 놀러 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골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가설은 우리가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믿어주니까 아이들의 성적이 좋아졌을까? 혹은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아이들을 믿을 만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혹은 그냥 지금부터 믿어주시거나 할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설보다 확률이 0%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마음껏 뿜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이들 느낄 겁니다. 엄마가 나보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자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히 조금씩 마음속 어딘가에서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죠. 어떤 한 믿음을 갖게 해주면 그 믿음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지지하는 증거들은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것과 엄마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살펴보고요. 어른들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 문제집 풀다가 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초등학교 때 문제집 풀다가 틀릴 수 있어요. 틀린 걸 다시는 틀리지 않게끔 반복해서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이는 틀리면 혼나는 줄 알아요. 보통은 혼나니까.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죠? 그러니까 모르는 걸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베끼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손을 내밀어 주는 게 바로 부모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걸 잘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준다. 아까 보셨죠? 미국 NTL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2주일이 지났을 때 성적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제일 성적이 낮게 떨어졌던, 그러니까 배운 내용이 5%밖에 기억을 못한 건 바로 선생님의 강의만 듣고 모든 것들을 맞췄던 학생이에요. 차라리 책을 읽은 학생들은 강의를 듣던 것보다 성적이 2배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어떤 이런 시간을 갖거나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거나 혹은 직접 뭔가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거나 했을 때 배운 내용을 최대 90%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템포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할 겁니다. 자, 아까 보셨던 같은 교실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아이가 있었죠. 이 두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중요한 내용들, 별표 많다, 풀이과정 엉망이다, 서류 감점 많다, 덤벙어리 성향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따로 제공하는 학습심리 진단검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친구 공부 잘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실제로 본인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효능감, 즉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공부도 자기 의견도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공부하는 이유도 숙달 접근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숙달 접근은 공부할 때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하는 게 숙달 접근입니다. 수행 접근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동기예요. 나머지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오늘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DTM, 수학학습 역량 진단 검사를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친구 어때요? 지금 단원 계산 능력 보면은 정확도가 80, 계산 속도는 100점이에요. 계산 속도는 굉장히 좋지만 계산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단원별 균형을 본다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불성실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기서 불성실하다는 건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잘 되고 쑥쑥쑥 뭔가 잘 풀린다 그러면은 그 내용은 어려운 문제까지 쭉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뭐가 초반에 딱 막히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금세 잃어버려요. 그래서 공부의 완성도가 단원마다 들쭉날쭉합니다. 자, 반면에 아까 다른 학생들 볼게요. 정땡희 친구죠. 이 친구를 보면 아까 이 그래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수학적 자기효능감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수행 접근 동기가 굉장히 높고 숙달 접근 동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부가 재미없어요. 수학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수행 접근 동기가 높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학 공부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습 불안. 학습 불안에서 시험 불안이에요. 지금 시험 불안 파트입니다. 시험 불안 파트 보면은 시험 준비, 시험 도중, 정서적 요인, 결과적 요인 모든 요인에서 아이의 시험 불안이 굉장히 높아요. 정서적 요인, 주의, 그 다음에 결과적 요인은 위험한 수준, 관계적 요인은 주의 수준, 일반 요인 보통, 위험 보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볼까요? ADTM 보면은 정확도는 96%예요. 이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우수한 편이에요. 계산 속도가 80점밖에 안 나왔어요. 8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계산 문제조차도 너무 천천히 풀어가지고 얘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이 친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목다각형이 없죠. 오목다각형이 없다라는 이유는 이 친구는 그래도 성실한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성실하냐 불성실하냐는 걸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비교적 성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친구는 숙달 접근 동기가 높기 때문에 즉 공부에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 많이 풀으라고 하면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흥미가 갈 만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주면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기도 해요. 흥미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난이도도 올려주는 게 좋고요. 같은 과정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으로 문제량이 조금 적은 거 있죠. 그런 문제집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좋고 속도도 조금 빨리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쭉쭉 따라올 거니까. 대신에 이 친구는 지금 계산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계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붙여주는 게 좋고요. 풀이 과정을 잘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서술형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이 친구는 수학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해서 수학적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나는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수학 머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수학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원래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난이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낮춰주면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들을 풀어서 맞추는 이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친구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쉬운 문제집을 푼다고 자기효능감이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올라가긴 합니다. 자, 시험 불안을 고려한 수업. 그래서 내신 대비를 좀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풀이 속도 강화 프로그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해서 시간 측정을 해가지고 아이가 기록으로 자기가 문제 푸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보고요. 문제 푸는 속도가 5초 빨라졌다, 10초 빨라졌다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께도 팁을 하나 드린다면 문제집 있죠. 제가 아무거나 하나 꺼내볼까요? 그러면
어떤 책이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딱 열어요. 그러면 책 폈을 때 맨 위쪽 페이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지금 몇 시 몇 분인지를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닥 다 풀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여기다 또 적고 또 넘어가서 또 적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내가 문제풀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카운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바닥에는 일반적인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은 한 12문제 정도, 적으면은 보통은 12문제에서 16문제 정도 한 페이지 한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다가 시간만 적어 놓으면은 여기에 시간이 적혀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 시간을 빼게 되면은 이 부분을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숫자로 다 계산해서 문항수로 나누는 거예요. 10분을 공부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2문제를 풀었다. 아, 그러면 한 문제당 1분이 조금 안 되게 풀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페이지의 문항 난이도가 중난이도였다. 혹은 상난이도였다. 상난이도는 내가 한 문제 푸는데 3분이 걸리는데 중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1분이 걸린다. 하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40초가 걸린다.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문제 푸는 시간들을 측정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문제풀이 속도라든지 지금의 문제 푸는 공부 컨디션들을 측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목표, 즉 중난이도의 문제는 내가 지금 문제풀이 시간이 1분 30초인데 이 시간을 1분 안쪽으로 좀 당겨야겠다 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단은 1분 20초대를 돌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문제를 빨리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봤더니 이렇게 풀어도 한 1분 20초가 살짝 모자르네. 좀 더 열심히 풀어봐야겠다. 막 하면서 뭔가 방법들을 찾게 될 거예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문제 푸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푸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관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문제풀이 속도를 측정하는 거다 라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계산 정확도 강화 프로그램,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의 계산 실수를 교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계산 실수가 어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계산 실수율이 15%, 정확도가 85%예요. 그리고 계산 속도는 90%입니다. 일단 속도는 논외로 두고요. 이 친구의 수학 성적이 77점입니다. 77점이에요. 그리고 계산 정확도가 85%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단한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 이 친구가 계산 실수를 하나도 안 했다면 몇 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를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실수가 없었다면 이 친구가 원래 받아야 되는 원점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85%의 확률로 맞췄을 거잖아요. 계산 정확도가. 그러니까 나온 계산 중에 15%는 틀린 거니까 모든 문제가 계산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확률을 각각 동일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원점수 곱하기 85%의 확률을 곱하면 77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 77점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원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양변에 0.85를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나눠주면 원점수는 90.6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77점과 90.6은 A와 C의 차이예요. 중학교 성적으로 비교해본다면. A와 C 차이입니다. 자, 뭐만 바꾸면 이렇게 돼요. 지금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산 실수를 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계산 실수를 고치셨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고쳐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못 고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학원들이 못 고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계산 실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수학학원을 6개월 이상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산 실수가 있다면 왜 많은 수학학원은 계산 실수를 못 잡을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산 실수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아이들의 개판인 글씨 쓰는 서술형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 쓴 거죠? X는 뭐라고 쓴 거지? 모르겠네.
4년 전? 전자 같고 년 같고 몇 년, x는 몇 년 전? x를 몇 년 전으로 뒀고 43-x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식은 제법 썼네요. 근데 글씨가 날아다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글자는 9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y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문자는 9라고 보입니까? 아니면 a라고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문자는 플러스 1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11로 보이십니까? 이건 0일까요? 6일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자기 글씨도 자기가 못 알아봐서 틀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문제가 나와 있지 않고, 이거는 제가 책 쓸 때 서술형 시험 서술형 수학 시험 만점 공부법 책을 쓸 때 실제로 아이들의 이런 답안들을 집계를 한 건데요. 이건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본능이 있어요. 이렇게 괄호로 묶여있는 식을 보면요, 그냥 미친 척하고 괄호를 전개해놓고 끝냅니다. 괄호를 전개해놓고 그냥 끝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예요. 답은 x 괄호 열고 x 플러스 5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정 다 맞춰놨는데 틀렸어요. 실수의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둘레는 이렇게 해서 쭉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파이를 지금 뺐습니다. 6파이 더하기 4파이 더하기 10파이, 그러면 20파이가 되겠죠. 20파이랑 20은 달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파이는 원주율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원주율이죠. 원주율은 대략 3.14 땡땡땡땡을 갖고 있는 무한소수고요.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요. 3.14, 159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연한 숫자예요. 엄연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0파이는 대략 60이 넘는 숫자고요. 20은 그냥 20이에요.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틀렸죠. 수학적, 뭐 이거 좀 봐주면 안 돼요? 애가 깜빡한 것 같은데, 수학은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여기도 빠뜨렸잖아요. 여기도 빠뜨리고 여기도 빠뜨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아이고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요렇게 덧셈 빠뜨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좀 봐주면 되는 거 아닌가? 부분 점수는 주죠. 봐줬으니까 부분 점수는 줍니다. 마이너스 2점 감점이에요. 마이너스 1점 감점이고요. 식 점수는 줍니다. 이 문제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풀으라고 했는데 그냥 나눗셈 기법을 사용했어요. 나눗셈 기법을. 그래서 제시된 풀이가 아니어서 틀린 겁니다. 참고로 제시된 풀이 X라고 친 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부설 여자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계신 최은희 선생님의 채점이에요. 채점입니다. 실제로 글씨가 선생님 같지도 않죠? 네. 자, 이 친구는 숫자를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옮겨가지고 다 틀려버렸습니다. 여기 세제곱이어야 되는데 제곱으로 써놨어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7. 그러니까 이 3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헷갈린 거예요. 헷갈린 겁니다. 자,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냐 잘못이냐? 문제를 대충 읽은 것은 실수일까? 조건을 놓친 것은 실수일까? 깜빡깜빡 계산이 틀린 것은 실수일까? 답은 여러분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실수를 할까? 머리 좋은 학생들이 실수 보통 많이 합니다. 성격이 급한 아이들도 많이 해요. 머리가 좋으면서 성격도 급하면은 실수하기 최상의 컨디션이죠. 자, 이런 아이들은 문제 전체를 사진으로 찍듯이 봅니다. 문제를 읽기 시작하자 머릿속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문제를 사진으로 딱 찍고 옛날에 풀어봤던 문제랑 쫙 비교해가면서 나 이거 아는 문제 하고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앞서 나가요. 왜 그러냐면 아는 문제니까. 그리고
자주 풀어봤던 문제니까 신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아는 거니까.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knowledge illusion, 지식 착각.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네, 실수하는 이유가 되겠죠. 행동의 관성, 한 번 하던 것은 계속하게 된다. 관성 아시죠? 한 번 움직인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게 관성이잖아요. 뉴턴의 법칙이죠. 자, 행동의 관성 또한 사람들이 한 가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 행동을 관성적으로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교정될 수 없는 게 계산 실수예요. 그래서 습관을 때려잡는 게 필요할 겁니다. 습관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주의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3주 동안은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특정한 행동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들을 아이가 깜빡깜빡 할 수 있으니까 놓치지 않도록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주변에서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주가 지나면 더 이상 아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작은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잡아주지 않으면 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그 2달 정도, 대략 한 61일 정도 되겠죠. 61일 정도는 꾸준히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학습 방법을 체크리스트를 가져가거나 해야지만 새로운 습관을 완전히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내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61일 정도가 걸리고요. 아주 의식적으로 억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은 약 3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정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겠죠.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 쉬운 문제를 만났을 때 더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아, 내가 꼭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는데 조심해야겠다. 조금 더 천천히 풀어봐야 되겠다. 조심조심해야지. 마치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조심, 징검다리도 두들겨 보고 넘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조심, 이런 습관을 갖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습관을 갖게 하려면 바로 이런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단 60분, 5번에 걸쳐서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5번째 훈련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자, 이 훈련으로 계산 실수를 99%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지금 팁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랑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이가 나빠질 겁니다. 아이의 계산 실수가 좋아진다면 아이와 나와의 어떤 관계를 포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셔도 괜찮은데, 제 생각엔 요거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는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되는데, 네, 아무튼 자, 보도록 하죠. 이게 이거네요. 자, 그러면 제가 얼굴을 좀 더 크게 해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여러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틀려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틀려가지고 오면 그거랑 어떤 그 같은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줘요. 막 많이 줘가지고 아이들이 그 문제들을 막 반복해서 풀게끔 문제를 줍니다. 소위 구문식의 학습 방법, 빨간펜, 눈높이, 이런 방식의 학습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얘네들은 미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목격하셨잖아요. 미치려고 그래요. 똑같은 문제들, 이미 다 아는 문제들을 50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고 미치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전제는 계산 실수의 원인이 알면서도 틀리는 거라고 한다면 절대 이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방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아직 연습이 덜 됐거나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알면서 틀리는 경우, 그러니까 틀렸어요. 아이가 잽싸게 가서 고쳐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방법을 알아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많은 문제를 풀리면 안 돼요. 아까 제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딱 10문제만 뽑을 거예요. 딱 10문제만 뽑되 쉬운 문제는 좀 걷어내고 아주 어려운 문제 낼 필요 없어요. 중간보다 약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10문제만 뽑아가지고 아이한테 줍니다. 학원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문제 이렇게 딱 줄 거예요. 그럼 아이가 가서 딱 풀어오죠.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아이라고 한다면 보통 빠르면 한 5분, 늦어도 7분 안에는 풀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은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할 때 여기다 이렇게 채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채점은 어디다 해요? 머리로 하는 겁니다. 3번 틀렸고 5번 틀렸고 9번 틀렸네. 나만 채점한 거예요. 여기를 표시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뭐 할 거예요? 아이한테 시험지 다시 딱 주면서 자, 틀린 거 있으니까 찾아서 고쳐서 와 라고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할까요? 아니요. 대번에 물어보는 게 몇 개 틀렸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안 알려줄 거야. 그건 네가 찾아봐야 돼. 그러면은 몇 번 틀렸는지 하나만 알려주세요. 안 돼. 그러면은 5번보다 낮은 번호에서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안 알려줄 거야. 질문 한 번만 더 하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3번 더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그제서야 뒤로 물러섭니다. 궁치렁궁치렁 거리면서 가죠. 그래서 아이는 돌아가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입장이 되어 보세요. 내가 지금 방금 이 문제, 10문제를 다 풀었어요. 다 풀었습니다. 근데 틀린 게 있대요. 몇 번을 틀렸는지, 몇 개를 틀렸는지 몰라요. 3번을 틀렸는지, 5번을 틀렸는지 몰라요. 아이가 해야 될 건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다 풀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태어나서 아이들은 문제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만한 문제들을 처음으로 꼼꼼히 확인해가면서 풀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 다 맞춰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건방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실수를 했는데 2개는 교정을 해가지고 오는데요. 답을 고쳐가지고 와요. 하나는 안 고쳐가지고 와요. 못 고쳐가지고 온 거죠. 딱 가지고 옵니다. 아직도 틀린 거 남아있어. 다시 풀어와. 라고 하면 아니에요. 선생님이 채점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했어. 틀린 거 있어. 풀어와. 애들이 막 죽으려고 하죠. 여기서 교훈은 이겁니다. 단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개고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풀었으면은 한 번에 그냥 쫙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일이었었는데 대충해서 어떤 문제를 틀렸는데 그게 뭔지 몰라. 찾아서 고쳐야 돼요. 1번 문제 다시 풀어볼 거예요. 요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럼 동그라미 한번 여러 번 쳐요. 2번. 요것도 맞는 것 같은데. 3번. 아싸 찾았다. 다 하나 틀렸겠지? 그럼 또 이렇게 해서 아싸 오케이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만약에 또 하면 3번 이후로 다시 했는지 4번 풀어보고 5번 풀어보고 5번 찾았다. 잠깐 또 있나 하고 또 풀어보고 이런 식의 그 태도를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업을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학원에 다시 왔을 때 아이한테 자, 우리 지난번에 처음 한 거 있지? 그거 4번 더 한다고 해서 오늘 또 할 거야 라고 아이한테 딱 줬을 때 눈치가 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번에 이 문제를 2번씩 풀어가지고 와요. 그냥 2번째 연습할 때는 처음부터 2번씩 풀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 건방 떠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또 대충 풀어가서 또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수한 아이들은 다시 가서 가지고 오면 다 찾아가지고 와서 다 풀어가지고 옵니다. 왜? 지난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든지 간에 3번째가 되면 다 2번씩 풀어가지고 와요. 왜? 계산 실수하면 개고생하니까. 4번째도 다 풀어가지고 오고요. 5번째 되면 갔다 오는 시간도 꽤 빨랐습니다. 원래 한 번만 풀고 왔을 때 7분 걸리는 아이가 2번 풀어가지고 오니까 대략 한 12, 3분 걸려요. 근데 그네들이 보통 한 10분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요. 문제를 2번 반복해서 풀지만 검산까지 다 해가지고 오지만 시간도 많이 단축시킵니다. 그때 아이한테 딱 저는 이 한마디만 합니다. 자, 100점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 수학에서 100점은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는 문제를 단 한 문제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앞으로 네가 푸는 모든 문제, 숙제건 학원에서 푸는 문제건 학교에서 푸는 문제건 모든 문제에서 단 한 문제도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해봐. 오늘처럼 어떤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실수할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천천히 풀기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너는 이미 충분히 계산은 잘하고 있으니까. 다만 덤벙덤벙 돼서 그런 거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하나 둘씩 계산 실수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번 경고를 줍니다. 또 이렇게 계산 실수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거 5번 또 할 거야 라고 하면 또 없어져요. 그리고 또 2, 3개월 지나면 또 실수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는 딱 3세트만 진행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트부터 아이들은 계산 실수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렇게 드물게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훈련들을 적절하게 섞어주면 아이들은 결국에는 계산 실수가 거의 100% 사라집니다. 100% 사라져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방법을 여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한테도 알려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났을 때 적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대박이라고. 진짜 단박에 아이들의 계산 실수가 싹 사라진다고. 네, 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개별 맞춤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에이블 하루 수학이 개별 맞춤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숙달 접근 동기 뭐 요거는 했고 난이도를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맞춤 학습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룰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레벨 1 제일 쉬운 수업이에요. 4주 완성이에요. M31이 바로 중학교 3학년 1학기고요. 레벨 1이고요. 스피드는 04, 4주차 수업이란 얘기예요. 4주 만에 완성하는 거다. 이게 기본 형태의 수업 템플릿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중학교 3학년 1학기에서 난이도만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1에서 2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3으로 올라오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난이도 똑같이 4주 만에 끝내는 수업인데 똑같은 3학년 1학기를 4주 만에 끝날 건데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집, 조금 쉬운 문제집, 중간 난이도 문제집, 그리고 좀 더 간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난이도 4짜리, 난이도 5짜리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가 학습 속도는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레벨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레벨만 올리던 게 아니라 속도를 늦춰보겠습니다. 제일 빨리 공부하는 걸 4주차라고 한다면 6주차, 8주차, 10주차, 12주차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렬을 구성해 본다면 이게 바로 에이블 ACL Advanced Customized Learning Matrix인데요. 이 완전 맞춤 학습이에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이 25개의 커리큘럼 중에서 이 친구에게 맞는 난이도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가로로 난이도를 결정하게 될 거고 세로로 학습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까 그 머리는 좋지만 덤벙덤벙 거리는 학생이 있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친구가 레벨 3 S8이 표준 수업이라고 보겠습니다. 2달 만에 레벨 3 교재를 빠르게 끝내는,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로 끝내는 거 표준 수업이라고 친다면 이 친구는 수업 시간은 줄이되 난이도는 높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M31에 L4에 S06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아이가 자극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정땡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학적 자기효능감, 즉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를 쉽게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이 친구에게. 그리고 학습하는 속도도 살짝 늦춰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이 친구가 뭐 다른 게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똑같은 반에 있지만 누구는 M31 L2S08 수업을 듣지만 누구는 수업 코드가 M31 L4S06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25개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 사이도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07짜리 수업이 있을 거예요. 07.5짜리 수업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08.5 수업도 있고 09짜리도 수업도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이블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맞춤 학습이고요. 저희가 수업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과정을 설정해 준 다음에 이 수업을 몇 회차에 나갈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24회차에
초등학교 6학년 A3 수업을 나가겠다라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숫자를 24가 아니라 23, 22, 21, 20 또는 25, 30, 40, 50 이렇게 넣으면서 아이들에게 개별 맞춤 수업을 진행해 줄 수 있고, 그게 그냥 키보드로 똑똑 두들기면 시스템이 알아서 아이들에게 같은 난이도의 학습이라고 하더라도 순서, 속도를 다르게 조절해 가면서 아이들에게 성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A블로 공부하고 계시거나 하루 수학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 이거는 그냥 샘플 아이디예요. 그래서 수업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지금 진도가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진도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도를 수직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플랜,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구나. 지금은 이제 공부 막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수업 회차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이의 진도가 계획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계획보다 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원장 선생님도 봐야 되고, 아이도 내가 지금 진도가 느리게 나가고 있는 걸 봐야 되고요. 선생님도 봐야 되고, 엄마도 봐야 될 거예요. 이걸 미리 처음부터 보고 있다면 이대로라면은 조금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별 맞춤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개별 맞춤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시스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거고요. 공부를 아직은 안 하고 있다면 이제 좀 뭔가 조건이 좀 필요할 거예요. 온라인 학습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아이들의 수업 태도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이 먼저 선순환 구조로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학습도 잘 안 되는 친구가 앉아서 뭐 태블릿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각 학원의 이제 원장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의 철학과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수업들을 미리 적용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ADTM 수학학습 역량 진단 검사를 보지 않았다면 학원에 신청하셔가지고요, 한번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무려 1시간 반 정도 수업 진행이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좀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만 다음에는 인지과학,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학습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그 연구의 어떤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좀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의 책상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져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원장님과 상의해서 시간이라든지 날짜 같은 것들은 조절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